자, 이번에는 전자식 컴퓨터 역사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 튜링 머신이 나왔을 때 그때 당시에도 아날로그 컴퓨터들이 막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날로그 컴퓨터가 디지털로 전환되는 시점, 그 시점이 바로 세계 2차 대전 전후로 즉 세계 2차 대전 때 이 컴퓨터 관련된 기술들이 엄청나게 발달이 됐어요. 전쟁에서 이기려고. 그래서 현대적인 의미를 가지는 컴퓨터는 제2차 세계대전 직전과 대전 기간 중에 급격히 발전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전자회로가 기계식 연산장치를 대체하고 디지털 회로가 아날로그 회로를 대체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밑에 그림에 보면은 이런 아날로그 컴퓨터들이 선 엄청나게 많죠. 여기에 선을 꽂는 거예요. 이렇게 꼽으면 무슨 데이터가 입력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 이제 이 뒤에 뚜껑을 딱 열어보면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신호선들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무지 복잡했죠. 네. 그렇더라도 여기에 이미 데이터를 내부에다 저장할 수 있고 입력을 넣고 버튼을 딱 누르면 계산이 되는 이런 장치들이 즉 이런 아날로그 컴퓨터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었어요. 근데 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이런 디지털 컴퓨터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이때 나온 것이 진공관이라는 게 나와요. 진공관이 디지털 컴퓨터, 즉 0, 1, 이진법, 이진수 0, 1로 표현되는 데이터를 표현하고 그거를 계산하도록 하는 디지털 컴퓨터가 1940년대부터 나오게 됩니다. 자, 최초의 디지털 컴퓨터 애니악이라는 겁니다. 애니악.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의 에커트와 J.W. 모클리라는 사람이 애니악, Electronic Numerical Integrator and Computer 그거의 앞글자를 딴 겁니다. 이라는 탄도 계산을 목적으로 개발된 세계 최초의 전자식 다용도 디지털 컴퓨터를 개발했습니다.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탄도 계산. 이거 뭐 하려고 한 거예요? 네, 소위 미사일. 혹은 대포 쏠 때 어느 각도로 쏴야지 저 거리까지 갈까? 바람은 얼마고? 이런 거 집어넣어서 계산하려고 만든 컴퓨터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애니악이라는 컴퓨터 굉장히 큰 거였어요. 약 1800여 개의 진공관을 썼어요. 최초로. 진공관을 쓴 최초의 컴퓨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500여 개의 계전기를 썼고 그리고 크기가 얼마나 컸냐면은 여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크죠. 1800개 진공관 18,000개 18,000개 진공관이면은요 보통 우리가 한 비트를 표현을 할 때 한 비트를 저장하는 메모리를 만든다 하면은 진공관이 보통 한 3개 정도가 필요합니다. 3개에서 4개 정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좀 다른데 그러면은 4개가 필요하다면은 약 4,000비트 4,000비트면 8로 나누면은 약 500바이트 정도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컴퓨터였어요. 애니악이 500바이트 500바이트도 꽤 많은 거죠. 그죠? 그리고 크기가 폭이 1m가 되고요. 높이가 2.5m 그 정도 돼 보이죠? 그리고 길이도 2.5m 이거 그거보다 더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중량은 총 30톤 이게 2.5m가 아니고 제 생각에는 25m 같아요. 저도 뭐 실제로 이게 본 거 아니라서 자료에 이제 2.5m라고 되어 있는데 길이가 높이가 이게 2.5m 정도 돼 보이죠. 사람이 이 정도 되니까 그럼 이거는
길이가 25m는 될 것 같아요. 이거 2.5m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잘못된 것 같아요. 25m 같아요. 길이가. 그래야지 30톤가량이 나가겠죠. 그죠? 2.5m, 2.5m, 1m면 30톤은 안 나갈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컴퓨터는요. 진공관을 쓰기는 했는데 10진수를 사용을 했어요. 진공관 2진수. 그렇죠? 아까 처음에 나왔던 이 디지털 컴퓨터가 진공관을 쓰면서 원래는 2진수를 써야 되는데 10진수를 썼어요. 그 무슨 얘기냐? 데이터 입력할 때 10진수로 직접 입력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속에서 자동으로 2진수로 변환이 됐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큰 만큼 전력 소비도 굉장히 많았겠죠. 당연하겠죠. 그리고 프로그램을 배선판에 일일이 배선하는 방식이었어요. 예, 보이시죠? 프로그램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이런 배선판에다가 일일이 전기선을 꽂아가지고 요거 다음에 요거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 프로그램마다 이 배선판이 바뀌어야 되겠죠. 자, 짜증나겠죠. 프로그램 다른 거 하려면 돌리려면 한참 걸리겠죠. 자, 이와 비슷한 시기에 폰 노이만이라는 학자가 새로운 컴퓨터 아키텍처를 제안을 합니다. 애니악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1945년 현대 컴퓨터 구조인 입출력 장치, 제어 장치, 그리고 산술, 논리 연산 장치, 그리고 메모리. 이 세 개, 제어 장치, 산술, 논리 장치, 메모리는 CPU 속에 있는 거. CPU 속에 맞아요. CPU 속에 있는 거고 입출력 장치는 바깥에 있는 장치죠. 근데 이제 메모리가 CPU 속에는 얼마 없고 밖에 대용량 메모리를 또 따로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그림이 폰 노이만이라는 사람이 컴퓨터 구조는 이런 식으로 디지털 컴퓨터 구조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해서 제안을 한 겁니다. 즉, 이 CPU 속에 CU, ALU, 레지스터. CU는 컨트롤 유닛, ALU는 Arithmetic and Logic Unit, 그리고 Registers. Registers는 CPU 속에서 연산 직전의 데이터를 보관하거나 연산된 결과를 저장하는, 그리고 뭔가 이런 제어를 하고 명령 같은 거를 표현하기 위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회로가 레지스터입니다. 그래서 폰 노이만 아키텍처의 이 CPU 구조가 지금도 우리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인텔 CPU라든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런 ARM CPU의 기본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폰 노이만 아키텍처는 애니악이 매번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배선판을 설정을 다시 해야 되는데 폰 노이만은 이거 너무 불편하고 사용하기 어렵다. 그래서 기억장치에 이 메모리에 명령어나 데이터를 모두 여기다가 기억시키는 겁니다. 기억을 시켜놓는데 이 기억이 다 되면 그거 그냥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마다 이 기억장치가 많으면 프로그램 메모리에다가 프로그램을 2개, 3개를 동시에 이렇게 막 올려놓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 1번 메모리 1번 프로그램 돌리고 싶어 그러면 1번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메모리 있죠. 그 데이터가 이 CPU에 들어가서 연산이 돼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이런 개념을 처음으로 제안을 했어요. 즉, 이 메모리에 동시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적재를 해놓고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쉽게 바꿔가면서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 구조를 이 사람이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CPU가 명령어를 실행할 때는 명령어 어디에 있어요? 메인 메모리에 있어요. 이게 메인 메모리인데 우리가 램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이 메인 메모리에서 명령어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 명령어는 어떤 데이터를 연산하느냐? 결국은 궁극적으로 이 메인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다가 연산하고
그 결과를 메인 메모리에다가 다시 저장을 해요. 그래서 이 폰 노이만 아키텍처에서 명령어로 하나를 실행하는 절차를 보면 맨 첫 번째 하나의 명령어를 실행을 하는데 명령어 메인 메모리에서 가져오기, instruction fetch라고 합니다. 영어로. 그 다음에 그 instruction을 가져왔으면 그 instruction이 연산할 데이터를 보고 데이터가 CPU 내에도 양은 적지만은 레지스터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저장 장치가. 거기에 있는 데이터가 아니고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또 가져올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는 또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이 명령어를 실행하기 위해서. 물론 데이터 가져오는 게 생략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 이 연산이 CPU 내부에 있는 레지스터에 두 데이터가 이미 있다. 그럴 때는 메인 메모리에 가서 가져올 필요가 없겠죠. 이거를 데이터 가져오는 거를 데이터 fetch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가 다 준비됐으니까 이제 이 명령어를 실행합니다. 명령어는 어떤 종류가 있어요? 산술 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그 다음에 논리 연산, and, or, 뭐 exclusive or 이런 것들이 CPU가 실행할 수 있는 명령어였어요. 그래서 명령어를 실행을 하고 나면은 interrupt를 기다립니다. 왜? 동시에 여러 프로그램이 여기서 돌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떤 입출력 장치에서 입출력 장치는 속도가 좀 느리잖아요. CPU는 좀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입출력 장치를 통해서 입출력이 이루어질 때는 CPU가 입출력 장치 제어하는 전용 칩이 있어요. 얘한테 너 이거 입력해놔. 데이터 가지고 있어. 그리고 다 되면 나한테 알려줘. 그러면 이 CPU는 명령 하나 끝날 때마다 입출력 장치가 뭐 인터럽트 그런 거 있는지, 즉 일시켜 놓은 거 다 끝났다는 신호가 도착한 게 있는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입력 요청했던 게 다 끝났어. 그러면 그 입력을 기다리고 있던 또 다른 프로그램 있죠. 그거를 실행시킬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즉 폰 노이만 아키텍처는 명령어 하나의 명령어를 실행하는 명령어 실행 사이클이 명령어 가져오기 어디에서? 메인 메모리에서. 그리고 그 명령어에서 연산할 데이터 메인 메모리에서 가져오기. 이건 생략될 수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가 준비됐으면 명령어 실행하기. 명령어가 다 실행됐으면 이제 입출력 장치 맡겨놓은 거 끝난 게 있는지 확인하기. 이런 명령어 실행 사이클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가 지금 그대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CPU들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그냥 표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폰 노이만 아키텍처가. 근데 최근에 와서 이 폰 노이만 아키텍처가 구성 안 되겠다라고 해서 새로운 CPU 아키텍처들을 만들고 있어요. 어떻게? 폰 노이만에서는 메인 메모리하고 즉 프로그램이나 데이터가 들어있는 메모리와 CPU가 분리가 되어 있어요. 장치가. 그런데 최근에 인공지능이 대두되면서 빅데이터 처리하면서 여기가 바틀리게 돼요. 메인 메모리에 가서 갖고 오는 명령화 데이터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CPU 코어 있는 부분에 바로 이 레지스터를 키운 겁니다. 키워서 램을 이 CPU 내부에 같이 묶어버린 거예요. 산술 논리 연산 장치와 제어 장치 레지스터 있는 거에다가 메모리를 갖다가 같이 합쳐버린 거예요. 이 CPU 개발 초기 개념을 개발을 완료했다라고 해서 SK 하이닉스에서 발표를 했죠. 얼마 안 됐어요. 폰 노이만이 제안한 컴퓨터 아키텍처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봅시다. 폰 노이만 아키텍처는 튜링 머신을 기본 개념으로 하고 있다고 그랬죠. 튜링 머신이라는 건 뭐였어요? 프로그램이 일렬로 쭉 여기 명령어가 인스트럭션이 쭉 있는데 여기에 있는 명령어들이 일렬로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전부 다 번지수가 있어요. 0번부터 해서 n번까지 번지수가 있어요. 이 명령어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명령어들을 다음에 현재 CPU에서 실행되고 있는 명령어가 끝나면 다음에 실행될 명령어는 여기야. 즉 이게 프로그램이잖아요. 프로그램의 카운터.
아, 10번. 다음에 실행할 명령은 10번이야. 그럼 이거 지금 실행되고 있는 거 끝나고 나면은 여기에 있는 명령어를 가져다가 또 실행을 하는 겁니다. 이거 명령 어디 있어요? 여기 메인 메모리에 있어요. 메인 메모리에. 그래서 튜링 머신은 이 프로그램 카운터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즉 프로그램 카운터 하나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컴퓨터에서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OS 개념에서 봤을 때 프로세스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 프로세스는 프로그램 카운터 하나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카운터 하나를 갖고 여기에 왔다 갔다 하면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다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스레드라고 합니다. 스레드. 즉 스레드는 하나의 프로그램 카운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프로그램이 스레드가 이 그림에서와 같이 4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하나의 프로세스는 4개의 스레드로 실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즉 스레드가 4개라는 얘기는 프로그램 카운터가 각 스레드마다 하나씩 다 있어요. 즉 CPU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실행해야 될 프로그램이 4개가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단지 스레드는 요 한 프로세스 내에 있는 이 인스트럭션 있죠? 이거를 공유를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메모리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영역도 총 3종류가 있는데 그 3종류 중에 2종류를 공유를 합니다. 한 종류만 공유를 안 해요. 그게 나중에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겠지만 함수 속에서 선언된 변수, 즉 로컬 변수를 저장하는 스택이라는 영역이 있어요. 그 스택이라는 영역 데이터만 공유를 안 하고 나머지 3종류, 이 코드 영역하고 그 다음에 전역 변수 영역 그리고 힙 영역, 이 3가지 메모리 영역은 이 스레드들이 공유를 합니다. 한 프로세스에 있는 여러 개의 스레드들. 자, 그리고 튜링 머신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CPU와 메인 메모리, 크게 봤을 땐 CPU와 메인 메모리로 구성이 되어 있고 CPU는 크게 또 3종류의 회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ALU, Arithmetic and Logic Unit. 두 번째는 Control Unit, 제어 유닛입니다. 제어 회로. 그리고 나머지는 뭐예요? 이 그림에서도 보다시피 이렇게 파란색 박스로 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 전부 다 레지스터입니다. 레지스터는 뭡니까? 데이터를 저장하는 회로입니다. 데이터. 글씨를 잘 못 쓰겠네요. 자, 그런데 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회로 중 특수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레지스터가 있어요. 첫 번째, 프로그램 카운터. 아까 튜링 머신에서 얘기한 거 있죠? 현재 ALU에서 실행되고 있는 명령어가 끝나면은 그 다음에 실행될 명령어 주소는 메인 메모리 어디일까요? 라는 것을 이 주소, 메모리의 주소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또 명령어 레지스터라는 게 있어요. 인스트럭션 레지스터에서 IR. 여기 메인 메모리에 있는 프로그램 카운터에 있는 주소에 가서, 그래서 1004번지에 가니까 요 명령어가 있어요. 요 명령어가 있는데 multiply R1A, R1이라는 데이터, 즉 레지스터 1번에 있는 데이터와 A, 메모리 A번지에 있는 데이터를 multiply, 곱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명령어를 프로그램 카운터 데이터를 여기다 MAR,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 이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는 메모리의 데이터를 쓰거나 읽을 때, 메모리로부터 데이터를 읽을 때 그 대상 번지를 지정을 하는 겁니다. 이 대상 번지 명령어를 가져올 때는 프로그램 카운터에 있는 것을 MAR에다 넣어줘요. 그러면은 그 다음 클럭에 MAR 번지에 해당되는 여기에 있는 요만큼의 데이터가 MBR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MBR에 이 명령어가 들어왔죠. 그 다음 클럭에는
이 MBR에 있는 명령어가 이 인스트럭션 레지스터 IR로 갑니다. 그럼 IR에 도착하면 컨트롤 유닛은 이 실행할 명령어가 뭔지 파악해서 이런 것들도 선택해주고 또 여기 더할 두 데이터가 뭐냐를 봅니다. R1 하나는 레지스터 내부 레지스터네요. A예요. 그러면 메모리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메모리가 요 A라는 번지를 여기다 집어넣고 메인 메모리에서 A 번지의 데이터를 읽어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요 명령어 실행을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 두 개 다 있죠. 그러면 A는 현재 여기 들어와 있어요. MBR에. 그러면 그 다음 클럭의 이 제어 유닛은 R1과 MBR에 있는 데이터를 여기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연산회로 곱셈 회로 있죠. 곱셈 회로를 선택을 해서 이 신호 선들을 연결을 해줍니다. 자, 여기 보면은 세로로 큰 선이 세 개가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우리가 데이터 버스라고 합니다. 이 데이터 버스는 연산 장치는 뭡니까? 이런 식으로 회로들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ALU 회로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제일 복잡한 건 아니고요. 사실은 컨트롤 유닛이 제일 복잡해요. ALU 중에 가장 복잡한 회로 곱셈, 나눗셈 회로예요. 특히 나눗셈 회로예요. 자, 그런데 이 나눗셈 회로나 덧셈, 나눗셈, 산술연산 회로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또 어떤 종류가 있느냐? 여기 보면은 연산회로는 이런 식으로 모양을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요. ALU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에 64비트 또 여기에 64비트 즉 신호선이 64개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도 64개. 그리고 결과도 64비트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슬래시하고 64 이렇게 보통 간략하게 있어요. 여기 선 64개 그리면 되게 복잡하죠. 그러면 이 선은 각각 크게 3개 있는데 이게 64비트 그죠? 각각이 64비트인 뭐예요? 데이터들이 흘러다니는 신호선입니다. 이 신호선 예를 들어서 덧셈 연산을 한다. 덧셈 연산 데이터 2개 들어가야 되죠. 그럼 R1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여기와 여기가 스위치가 연결이 돼야 돼요. 나머지는 다 떨어지고. 그거를 누가 제어를 하냐? 여기 스위치 연결하라는 거 바로 이 컨트롤 유닛이 합니다. 그 다음에 MBR에 아까 이거 A 데이터 들어가 있었죠? 그러면 MBR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여기와 여기를 연결을 해줍니다. 그럼 이 데이터 선은 이 두 군데만 스위칭이 딱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결과가 여기 지금 어디로 넣어라라고 얘기가 없어요. 명령어에. 그럴 때는 들어가는 특수 레지스터가 있어요. 즉 연산 결과를 어디다 넣으라는 얘기가 없는 명령어는 그 연산 결과는 AC라는 AC 어디다 넣으라고 얘기도 안 해줬어. 그래서 AC가 아니고요. 어큐뮬레이터예요. 어큐뮬레이터 누산기라고 하죠. 이 누산기 레지스터에 들어가게 됩니다. 결과가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죠? 또 이 누산기에 있는 데이터가 또 여기 그 다음 연산할 때 이 입력으로 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입력 중에 하나로. 자, 그래서 이 ALU를 다시 한번 보면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ALU에는 산술연산과 논리연산이 있는데 산술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논리연산, AND, EXCLUSIVE와 OR 뭐 이런 비트 단위 연산하는 거. 혹은 왼쪽으로 한 비트 쉬프트, 오른쪽으로 한 비트 쉬프트. 이런 것들. 이런 연산 회로들이 있는데 이 연산 회로들이 다 전자 회로들이 다 따로 돼 있어요. 따로. 그래서 이 ALU를 이런 식으로 분해를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64비트 들어오는 거 2개, 64비트 나가는 거 하나. 그런데 항상 64비트가 들어오느냐 혹은 32비트 CPU면 32비트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서 일부 64비트 중에 8비트만 쓸 수도 있고요. 8비트만 의미 있는 데이터가 있다라는 것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CPU 코어가 CPU 이걸 코어라고 하는데요. 이거 CPU 탭을 이 코어가 인식하고 구분해서 연산을 할 수 있는 데이터 종류가 정해져 있어요. 보통 그게 여기 있는데 캐릭터 문자 표현하기 위해서 문자는 7비트로 표현되는데 보통 8비트가 1바이트라서 1바이트로 표현이 됩니다. 이게 문자로도 표현이 되지만 정수를 표현할 수도 있어요. 정수 1바이트짜리 숏이라는 것은 정수 2바이트짜리입니다. 그리고 int라는 것은 인테자 정수 4바이트짜리입니다. 자, 요게 기본적인 정수 3가지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있을 수가 있어요. 64비트 같은 경우는 롱이라는 게 또 존재합니다. 롱은 8바이트짜리 정수입니다. 굉장히 큰 정수를 표현하기 위한 거죠. 32비트는 롱이 4비트로 되어 있어요. 4바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게 이제 정수고, 정수 말고 또 뭐가 있죠? 우리가 숫자? 실수 있잖아요. 실수. 그죠? 실수는 2가지가 있습니다. 4바이트짜리 실수와 8바이트짜리 실수. 이 2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6종류의 숫자 데이터를 CPU가 구분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컨트롤 유닛이 여기 총 4비트 중에 8비트만 써. 아니 16비트만 써. 요거를 제어를 해주는 겁니다. 즉 스위치 선을 연결을 안 하면 되겠죠. 그래서 CPU가 구분할 수 있는 이 데이터 타입 정수 4개, 실수 2개 거기다가 플러스 하나가 더 있어요. 이 레지스터에 저장되는 데이터들 중에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뭐죠? 주소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실행될 명령어의 주소. 이 주소는 정수도 아니고 실수도 아니에요. 그래서 CPU의 레지스터에 저장되는 데이터는 정수, 실수 혹은 그냥 일반 바이너리 아니면 어드레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C 언어는 CPU 구조를 그대로 반영한 기본적인 프로그래머 언어예요. 이 프로그래머 언어는 기본적인 데이터 타입이 이렇게 7종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프리미티브 데이터 타입이라고 해요. 기본 데이터 유형. 이거를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C 언어를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C 언어에 이러한 데이터 타입 말고 또 다양한 데이터 타입이 있는데 이것들은 나머지 데이터 타입들은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만들어지는 데이터 타입들이에요. 즉 CPU는 요 데이터밖에 구분을 못해요. 문자로 구분되거나 그렇죠? 이게 숫자가 아닌 그냥 한 비트 단위로 구분하거나 비트 정보는 이렇게 정수로 선언을 해놓고 비트 정보 연산을 할 수도 있어요. 보통 실수 형태로 표현을 하지는 않아요. 자, 이렇게 이제 CPU 구조가 결국 C 언어의 프리미티브 데이터 타입도 결정을 했고 또 프로그램 카운터가 현재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즉 프로세스의 하나의 프로그램 카운터, 즉 스레드를 결정을 하는 거고 이 한 프로그램은 여러 개의 스레드가 동시에 실행이 될 수 있다. 이게 멀티스레드다. 즉 CPU는 멀티스레드가 이렇게 4개 있다라면 서로 다른 4개의 프로그램이 있는 것처럼 동작합니다. 그리고 CPU는 또 이 디지털 컴퓨터들은요 전부 다 이 클락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클락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클락이에요. 그런데 이 클락이 쫙 올라온 요 높이 올라와 있는 요 구간 있잖아요. 요 구간 내에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이 연산이 이루어집니다. 임의의 레지스터에서 데이터가 흘러서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서 연산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여기로 어큐뮬레이터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여기에 어떤 다른
레지스터로 들어가든지 할 수가 있어요. 즉 임의의 레지스터에서 임의의 레지스터로 데이터가 흘러가는 기준이 바로 이 한 클락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때 직접 레지스터에서 레지스터로 그냥 갈 수도 있지만 이 연산 회로를 거쳐가면 연산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 CPU는 이 한 클락마다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다시 얘기하면 임의의 레지스터에서 임의의 레지스터로 데이터가 흘러간다. 흘러가는 기준이 바로 이 한 클럭이다. 그런데 흘러갈 때 어떤 장치를 거치느냐에 따라서 연산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냥 데이터가 이동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클락의 의미. 자, 이 클락의 의미는 보통 우리가 1066MHz다 그러면은 1066메가 약 1.1기가죠. 1기가면은 약 10억 번, 10억 분의 1초 가까이 되는 거예요. 3기가헤르츠다 그러면 30억 분의 1초. 요 시간 간격이. 그럼 이거 마냥 클럭이 높을수록 연산 속도가 빠르겠네요? 당연하죠. 그런데 클럭을 마음대로 높일 수 있나요? 마음대로 못 높입니다. 마음대로 못 높이는 이유가 짧게 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복잡한 연산회로로 흘러가는데 여기서 레지스터에서 돼서 흘러서 여기까지 어큐뮬레이터까지 가야 되는데 이 중간에 흘러가고 있는데 클럭이 끝나버려요. 그럼 여기 데이터 연산 결과 안 왔죠.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 클락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가장 복잡한 회로를 거치는 경로가 있을 거예요. 회로가. 그 회로를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보다 시간의 2배 이상을 잡습니다. 보통. 그럼 이렇게 떨어져 있는 시간에는 왜 아깝지 않나요? 시간이? 아니요. 왜냐하면 이때만 이 데이터들이 흘러가도록 연산 회로들이 연산되도록 전부 다 이렇게 동기화가 돼 있어요. 디지털 컴퓨터들. 그래서 디지털 컴퓨터 하면은 반드시 속에 뭐가 들어가 있다? 이 클락이 들어가 있다. 자, 클락의 의미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CPU를 살 때 2.8기가짜리가 비쌀까요? 1기가짜리가 비쌀까요? 당연히 2.8기가짜리가 비싸요. 자, 그런데 1기가짜리가 CPU가 열이 많이 날까요? 2.8기가짜리가 열이 많이 날까요? 똑같은 공정에서 만들어진 CPU라면 당연히 2.8기가짜리가 열이 많겠죠. 여러분들 1초에 도리도리를 10억 번 하는 거하고 28억 번 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열 많이 나겠어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구조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수업 끝나고 제 강의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든지 하면서 요거는 좀 익혀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IT 관련된 학과에서는 이 개념은 기본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개념 모르면 OS, C 언어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스레드가 뭔지 이해 못합니다. 그리고 어드레스 변수에 대한 연산하는 방법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명확하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폰 노이만 아키텍처가 나오고 나서 폰 노이만 아키텍처는 뭐였어요? 개념이었어요. 개념. 근데 이 개념을 이용해서 최초로 컴퓨터를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에드삭이라는 겁니다. 에드삭. 1949년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세계 최초로 폰 노이만의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채택한 컴퓨터를 만든 겁니다. 자, 그리고 폰 노이만 개념을 얘기하는 폰 노이만도 본인이 1950년에 자기가 개념 얘기해놓고 자기보다 더 빨리 만들었어요. 이 사람이. 폰 노이만도 좀 열받았겠죠? 폰 노이만 본인이 제안한 이진수를 최초로 사용한 전자식 프로그램 내장 방식인 에드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 에드박은 진공관으로 만든 진공관 세대 컴퓨터의 마지막 컴퓨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부터는 뭐를 썼어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트랜지스터를 이용을 해서 컴퓨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초의 사양 컴퓨터, 트랜지스터로 만든 최초의 사양 컴퓨터가 나온 게 1951년에 이 앞에 얘기했던 애니악 개발자인 에커트와 모클리가 유니박이라는 컴퓨터를 만들어서 상용화를 했습니다. 여기 있죠. 유니박. 이거 팔았어요. 그래서 이 컴퓨터를 사가지고 이제 이것저것 막 연구들을 하고 했었습니다. 이게 1951년 우리 인류가 달에 간 게 이후 얼마 안 돼서죠. 즉 이 컴퓨터가 나오면서 인류가 달을 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이 공부했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결국은 튜링 머신과 폰 노이만이라는 사람이 제안한 폰 노이만 컴퓨터 아키텍처, 즉 연산장치, 제어장치, 그리고 저장하는 레지스터, 연산장치 ALU, 제어장치 컨트롤 유닛 CU, 그리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레지스터, 이 세 가지로 CPU를 구성을 하고 CPU는 명령어를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 명령어와 데이터는 메인 메모리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메인 메모리에서 명령어를 가져다가 실행을 한다. 그리고 실행을 할 때 튜링 머신의 개념으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한다. 하나의 프로그램을 실행을 할 때. 그런 개념으로 만들어진 폰 노이만 아키텍처가 1940년대 후반에 만들어진 이 폰 노이만 아키텍처가 지금까지도 사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